알겠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셨고 느끼셨고 또 알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 어떤 상대로 한 강연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내용으로 제가 좀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은 저거 외워야 되겠다 그러보다도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공감하시면서 또 생각도 하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을게요. 자꾸 안경에 입기가 껴가지고 제 앞에 안 보여가지고요. 많이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화예술, 현대사회에서 미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문화라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술 파트만 하더라도 어때요? 먼저 뭐가 있을까요? 미술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연극이 있고요. 또 무용 있고 또 문학도 있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음악이잖아요. 예, 다 아시면서 이렇게 대답 이해하지 않으세요. 예, 모르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이 강연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화와 예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기계 문명의 발달.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신 거죠? 어때요? 뭐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 문화가 발달을 했고 또 근대화하고 또 현세에 와서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물론 생활의 어떤 급속도로 어떤 발전을 추구했다면 또 그에 반해서 어때요? 그 피해도 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도 뭐 핸드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실 것이고 또 운전을 하시면서도 내비를 보지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게 좀 디지털 치매라고 해서 그게 없으면은 앞으로 좀 움직이기가 힘든, 하루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어때요? 자고 나서 불안하고 어디를 좀 나가다가도 보면 어때요? 핸드폰 안 가져가면은 뭔가 큰 걸 빠뜨려 본 느낌이 들죠. 불안하죠. 또 어디서 연락 올지 모르고. 근데 예전에는 핸드폰 없이도 충분히 살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삶이 지금 생각하면 좀 여유도 있고 좀 편안하고 아마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온통 보내는 어떤 핸드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주위의 경치랄지 어떤 좋은 사물들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핸드폰에 집중하면 그걸 미처 못 보고 지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게 현대 문명의 어떤 피해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뭐 여러분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핸드폰하고 내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노래방 가시잖아요. 네, 노래 가사 그거 보지 않으면 노래 못 하시죠, 대부분. 예전에는 그냥 노래 자연스럽게 외워서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꼭 가사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 좀 전에 그 내비게이션 이야기도 했지만 운전을 옛날에는 저희도 지도를 보고 몇 번 도로 찾아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가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귀찮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생각도 하고 좀 내적으로도 좀 발전도 할 수도 있고 주위 여건도 좀 살펴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눈이 어때요? 운전석하고 내비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퇴보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기계 문명 발달했지만 반대로 어떤 인간의 정서랄지 능력이죠. 내 활동 능력? 네, 그런 면에서 퇴보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고 해서 어떤 뭐 정신적으로 요즘에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간 소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기계 문명이 더욱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간의 능력은 그만큼 감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말도 있죠. 먹는 음식도 이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약으로 먹어서 영양 보충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어때요? 위장 기능이 이제 줄어들거나 퇴행되겠죠.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아마 갈수록 야기 되지 않을까. 뭐 현대 문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오려나? 뭐 핸드폰에 컴퓨터가 들어있다? 그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미래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상 미래의 어떤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심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인간의 삶에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이건 맞는 말이죠. 오늘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예전에 정말 핸드폰 같은 경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정말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통신 통화를 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길거리 가면서 전화하려면 공중전화를 하든지 어디 전화기를 찾아가서 하든지 그래야 됐는데 이제는 뭐 어디를 가든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더라도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생활에 편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는 속도가 좀 빨라진 거죠. 예, 그런 편리함이 있죠. 또 핸드폰도 있지만은 좀 전에 말했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어때요? 그냥 걱정 없이 가잖아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차 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내비게이션만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 반면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인간성 상실과 인간적인 삶을 잃는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웃하고 좀 더 편하고 소통하고 뭐 나눠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런 좀 벽이 차단되죠, 많이. 그만큼 어때요?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뭐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요즘에요. 그게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게 더 두드러지죠.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이웃들과 정을 나누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기능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나요. 네, 쇼핑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인터넷 쇼핑가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가다 보니까 뭐 시장 갈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인터넷 통해서 쇼핑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때요?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화도 하고 요즘 세상살이에 대한 것도 알고 또 이웃도 반갑게 시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마저도 요즘에는 이제 배달 사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 배달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도.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 물건도 보면은 다 시장에 마트나 그런 데 가지 않고 다 모든 분들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삶을 잃잖아요.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물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삶도 중요하겠지만 살면서 좀 누가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 트러블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화해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을 알게 되고 또 정도 들고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보면 희노애락이라고 있잖아요. 네. 즐겁고 화내고 사랑하고 즐기고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떤 기계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그런 것이 모든 게 생략이 되는 거죠. 오직 자신과 기계와의 어떤 그런 관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없으면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죠. 어디에 진짜 섬에 뚝 떨어진 그런 느낌?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자불안석이 되고, 저마저도 자다가 일어나다가 핸드폰 뭐 들어왔나 살피게 되더라고요. 벌써 이제 중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어떤 현대 어떤 분야의 폐해고 큰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거대한 사회조직, 산업조직으로 이루어진 고도로 관리화되고 물질적인 정보화된 사회입니다. 인터넷과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발달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면을 낳기도 합니다. 맹목적으로 물질적 풍요로움에 집착하는 까닭에 인간의 삶은 더욱 정식적으로 궁핍해지고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황폐화된 인간의 정신적 삶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지금 현재 정말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나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예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최후보루로 어떤 잡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예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현재 사회에서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보면은 예술이 많이 등한시되고 그렇죠. 네. 어떤 현재를 보면 어떤 미술 교육에 퇴출이 많이 되죠. 미술, 음악.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나 그런 쪽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활동이나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시 방과후 학습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생기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특별활동이 있었고 미술 음악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마저도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시간을 좋아했고 특별 활동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고등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릴 때 그 재능을 갖다가 좀 이끌어주는 것은 아마 그런 교육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어떤 일부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예능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은 각자의 그 재능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된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이 많이 상실되죠.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그림을 가르쳤다고 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림이라는 게 어때요? 사물에는 관찰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고 어떤 소리적인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그걸 알게 되고 나서 나중에 공부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공부가 문제였죠. 예. 그래서 어떤 중국의 문화가 무시하지 못할 어떤 그런 저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롯데월드 타워 가보셨어요? 가보십니까?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555m고 123층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만들어질 때도 아주 말이 많았죠. 네. 어떤 비행 고도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저게 또 문제가 허물어지는 그 주변에 어떤 미치는 영향 또 교통 문제까지도 그래서 좀 반대도 많았고 그랬는데 아마 롯데의
힘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뭐 지금 세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해외 여행을 못 하시지만 해외 여행 갈 때는 어때요? 대부분 나라에 보면 이런 큰 타워가 있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타워는 꼭 될 수 있으면 갑니다. 올라가서 보면은 그 도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타워로 올라가서 좀 돈이 들더라도 보는데 뭐 그때마다 이렇게 도시 형성이 갈지 도로 갈지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 할지 그게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국내에 있으면 제일 높잖아요. 그 전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지금 타워를 하나 지금 만든다 어쩌면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이제 빈 고도선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우리나라는 안 되면 되게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런 건물이 올라가기까지는 어때요? 기계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면 저 높은 빌딩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기계 문명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선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핸드폰 얘기를 몇 번 하는데요. 이거 지하철 보면은 여러분들 서울 가서 지하철 타시면 아실 거예요. 보면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습득을 해요. 그런 게 노래도 듣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거기서 뭐 정말 채팅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정말 저도 그렇게 놀랐는데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는 어때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이제는 조금 부자연스럽고 좀 낯설게 느껴지고 오히려 좀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느낌? 이제 그만큼 어때요?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타인과 호흡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자기 자신과 이하고 핸드폰과 기계 문명과 대화하고 자기를 거기에 가다버리고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보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어떤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기계 문명의 발달함으로써 이런 피해가 일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폰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젊은 친구들 보면 이어폰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가 길거리 갔다 보면 어때요? 혼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대화하는 것 같은데 보면 요즘에 이어폰이 이제 선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지 못했던 오히려 핸드폰 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이렇게 다녀요. 그만큼 어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주위를 관찰하기보다는 누구를 쳐다보기보다는 내 중심적이고 나의 사고 안에서 갇혀버리는 그런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발달, 정신적인 위안이 치유. 여러분들 그 예술을 통해서 정서발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서발달을 위해서 예술을 교육해야 되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두분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치유라는 것은 어때요? 정신적인 위암이 치유라는 것은 어떤 자신만의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성취욕도 달릴 수도 있고 자기 꿈을 실현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갖다가 치유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미술 치료라고 해가지고 어떤 미술을 통해서 아니면 음악 치료, 음악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연극이랄지 아마 여러분들 TV나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병원 같은 데서 그런 것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응집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을 갖다가 연극이랄지 대화를 통해서 어떤 풀어내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로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치유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술은 정서 발달, 정신적 위안 및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사에서 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술 작품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의 진정성입니다. 예술 작품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그것으로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로서 진정한 예술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예술도 여러 층이 있죠. 예술을 보면 예를 들면 작품을 보더라도 정말 편안하고 정말 이 작품에 쏙 빠져든다 할지 정신적 위안을 받는다 어떤 그런 작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작품을 보면서 해서 좀 격정적이고 정말 내가 이걸 안 봐야 되는데 꿈에 보니까 싶다 그런 작품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현대사회에 있어서 모든 예술은 그 하나의 부분 장르로서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진정한 예술로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은 또 다른 차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갖다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술 작품이. 그래서 그만큼 어떤 좋은 예술, 진정한 예술을 해야 된다. 예술 작품을 만들고 또 보여주고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그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보면은 이제 클론의 모네는 수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장에서 보면은 제가 외국 뉴욕이라든지 갔을 때 제일 좀 감동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말 이런 작품을 한 점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크림트 전시랄지 그때 전시장을 많이 봤지만은 정말 하나하나 대표적인 거 한두 점, 세 점, 그리고 나머지는 스케치나 데생이나 아니면 하나, 사진이나 어떤 그런 것들 많이 보는데 제가 모마에 갔을 때 피카소 작품이랄지 고흐 작품이랄지 클론의 모네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불과 정말 눈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가까이 가서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국가의 저력이구나. 정말 세계 유명하다는 작품들을 거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고 제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보면 메트로폴리탄이랄지 여러 가지 미술관들이 많거든요. 현대미술관도 많고 고게나임 현대미술관, 디자인 쪽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어떤 미술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그러면서 미술관 가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 자연스럽게 어떤 생활의 일부를 느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근대에 들어서 거진 이제 10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술 문화랄지 예술을 접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요즘에는 경제는 물론 뭐 G7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실감하시겠지만 문화 쪽에서는 어때요? 어떤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문화의 접촉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은 어때요? 우리나라의 문화 중심지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언이나 서해가 따라온다고 하지만은 정말 좋은 전시를 보겠다, 정말 세계적인 전시를 보겠다. 그러면 일단 서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게 전반적인 어떤 그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 정말 큰 미술관들이 많고 세계의 유수한 작품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게 되는 거죠. 향유하면서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떤 미술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교육 환경도 그만큼 달라지고 나중에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는 좀 바탕이 되고 기초가 돼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꼭 그림을 그려서 예술 활동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 예술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게 아주 크고 창의적인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EQ, IQ 그러는데 어떤 창의적인 것을 아주 요즘에 크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이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고 아주 중요한데 어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문화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국립중앙공원에서 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고린장님인데요. 뭐 여러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예술 분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은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개인이 하거든요. 그림은. 네. 그런데 오케스트라나 무용은 어때요?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모든 같은 단원들이 같이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점이라면 미술과 보면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미술 쪽은 솔직히 저도 미술을 할 때 개인적이고 좀 이기적인 게 강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저는 오케스트라 단원들 보면 다 협력하고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파트가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같이 호흡을 해야 되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음악이나 무용적 협력, 협동, 합심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딸아이가 서울에 이제 국립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1학년 중학생 14살에 들어갔는데 딱 학교 들어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군대 같다는 걸 느꼈어요. 선배들 보기가 하늘같이 보고 선배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더라고요.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선배들이 서 있으면 후배가 일어나서 앉히고 왜 그러나 저는 좀 왜 저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무용은 뭐 쉽게 말하면 라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선배에서 착착착 그게 있어요. 그리고 합심하고 그게 단체의 활동이 엮이지 않으면은 단체 하나 만드는 무용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전통처럼 내려오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러냐 그러더니 요즘에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선후배 관계가 정확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단원들 TV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연로하신 7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백발이 하얗고 그 단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 보면
나 자신을 살리기보다는 노래 한 곡을, 음악 한 곡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 하나의 파트를 담당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달리 생각할 어떤 그런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르고 옳고든 선함을 대중들에게 전달한다. 진정한 예술은 바르고 옳고든 선함을 대중들에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로부터 진정한 예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 감동을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만 그릇된 예술은 장식과 치장으로 눈을 부시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게 감동이죠. 네, 감동. 정말 여러분들 보면 저 시장에 가서 그렇게 감탄사가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뭐 쪼고서 확 지나갈 때도 있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감동을 느낀다는 건 아마 개개인의 어떤 정서도 따를 거예요. 네. 다 보면 음악도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림도 그러겠지만 그래도 보면 대중적으로 이 그림은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말 마음이 평화롭다. 네. 그런 작품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뭐 진정한 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정말 그림 한 점이 집안에 걸어놓은 정말 좋은 그림을 걸어놓음으로 해서 그 집안의 환경은 정말 180도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림 한 점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떤 작품을 걸었냐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어떤 그 예술, 그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게 일단 어때요, 여러분들? 그림은 시각적으로 느끼잖아요. 시각적으로 정말 들리지 않아도 말을 못해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고 또 그 그림에서 표면에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까지 은유적으로 풍겨나오는 그런 느낌이랄지 또 색채마저도 사람들한테 미묘한 영향을 주는 거죠. 정말 어떤 작품 보면 뭐 시원하다는 느낌, 따뜻하다는 느낌, 정말 편안하다는 느낌. 아마 그게 그림의 어떤 도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그림도 보시고 가능하시면 좋은 작품들도 집안에 정말 한 점씩 걸어 놓으시면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1999년도에 제가 서울에 삼성동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전을 한 적이 있어요. 30대 중반 되겠죠. 그 정도면. 네, 중반 정도면. 제가 이제 개인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때는 뭐 백화점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백화점에 있는 갤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동 무역센터점이라는 뭐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그래도 좀 상당한 분들이 많이 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보면 안에서 보면 정말 다 명품으로 다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시절에 보면. 네.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보통 그때 이제 냉장고가 100만 원, 네. 제작품들도 소품으로 100만 원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양반하고 한 이야기가 냉장고를 사면은 어떤 가전제품 보통 10년을 우리가 잡잖아요. 네. 요즘 핸드폰은 2년이지만 그래서 냉장고 10년 쓰면은 버려야 되는데 작품은 10년이 지나도 그만한 가치를 더하고 나중에 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냉장고는 물론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필요는 하지만 작품 한 점은 그 정신적으로 모든 가족이 향유할 수 있고 집안 분위기를 그만큼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작품 사는 것도 좋다 그렇게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쓰기 썼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그림을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제 뭐 선후배들 계시지만은
그림 그린 사람들 우리가 좀 몇백만 원을 들이고 뭐 몇천만 원 들여서 전시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보면은 몇십만 원 주고 그림을 산다? 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인정해요. 비싸다고? 그것도 인정해요. 왜 그만큼 의식이 어떤 작품이라는 어떤 가격보다는 현재 생활 필수품 옷 한 벌이면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면 좀 내가 조금 원하는 거 살 수도 있는데 30만 원, 2만 원 주면서 돈 내면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그림의 가치, 그 그림 속에 담고 있는 내재적인 걸 생각하면 그런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게 예술입니다. 예. 그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양이랄지 정서적인 거랄지 그 능력이랄지 힘, 예. 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힘은 아주 큰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정말 진정한 예술은 정말 장식과 치장으로 누르부시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아마 그래서 그 정말 우리가 세계 명화라고 한 작품들 보면은 어때요? 감동을 받죠? 작품들을 보면서. 아마 누구도 다 감동받을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그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 사진 제 딸아이 사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가운데 분홍색 신발은 제 딸아이입니다. 한예종 졸업하고 지금 무용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국립공원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말 그 단체 움직이는 거 음악처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합심하고 그걸 배우고 뭔가 대학에서도 보면은 무용과들 교수님들이나 선후배들한테 정말 깍듯하더라고요. 예, 음악도 그렇지만 좀 미술하고는 조금 틀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같은 예술이지만. 자, 예술과 예술가. 예술은 예술가가 느낀 감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표현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표현한 예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느낀 감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연극부터 문학, 여러분들 뭐 미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래서 예술가는 자신의 표현한 예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어때요? 예술은 여러분들 볼 때 어때요? 음악 공연 볼 때도 왜 보겠어요? 요즘에 정말 트로트가 정말 붐인데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감흥을 하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네. 좋은 작품을 보면 정말 감흥을 하고 정서를 느끼고 정말 거기에 빠져든다고 하죠. 정말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공연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미술관을 돌면서도 어떤 그런 행복감이 적기도 하고 저도 요즘 이제 서울을 가끔 가서 전시들을 많이 보는데 저도 그림을 그린 사람이지만 정말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고 정말 이런 생각도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작가도 있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반성을 하는 기회도 되고 어떤 작가들은 왜 남의 작품을 보냐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머리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작품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왜 보냐 그러겠지만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저는 이제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또 학생들한테 좀 지도를 하면 좋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기법적인 것, 재료적인 것 아마 그런 거에서 더 유심하게 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에 들어가서는 이런 쪽도 있지 않니?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장을 제가 좀 요즘 더 즐겨보기도 합니다. 자,
예술은 예술가가 느낀 감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걸맞은 매체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소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술가가 표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예술을 접하고 감정적으로 동감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표현한 예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 작품에서 사람들의 감동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릇된 예술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술가의 작품에서 공감을 느껴야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예술가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예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정말 감동을 받고 좀 공감을 받는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을 해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서 그 작품을 통해서 정말 공감을 받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도 받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술의 종류로서 이제 먼저 음악이죠. 예, 지금 이제 가야금 4조 원전장이고요. 이것은 현대무용 문장의 쓰임이라는 것인데 현대무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용 공연 같은 거 볼 때 보면 어떤 음악도 그렇지만은 순간예술이잖아요. 정말 몇 날 며칠 연습을 하는데 무대 위에서 정말 몇 분에서 몇십 분 안에 그러고 끝나거든요. 참 그러고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좀 그린 사람들은 그래도 작품이 남는데 음악이나 무용은 정말 그 많은 날을 연습을 해서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고 물론 요즘에는 그걸 녹화를 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장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온라인 공연도 많지만 그러나 무대에 현재 직접 보는 거랑 또 틀리죠. 감동. 예, 그래서 전 이제 미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오히려 좀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용이나 연극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극입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는데 정말 실제 무대에서 좀 틀려버리면 그동안 연습했던 게 정말 허사가 되잖아요. 그만큼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최근에 서울에서 연극도 봤는데 정말 배우가 눈물 흘리고 그럴 때는 정말 탐복이 되고 그 감정 몰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전시했었던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미술의 역할, 어떤 미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강연하는 곳이 미술관이다 보니까 저도 미술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보다는 어떤 이제 지금 어떤 미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술의 역할은 감성을 깨워줍니다. 감성 어때요, 여러분들? 잠재워진 감성을 갖다가 작품을 보면서 깨어난다는 것이죠. 느낀다는 것도 쉽게 말하면 필링이라는 것이죠. 감성.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몸이 건조하고 느낌도 없고 정말 우스갯소리를 무드가 없으면 삶의 재미가 없겠죠. 네. 여러분들도 보면은 지금 거실 많은 분들이 결혼하셨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또 삶에 있어서 정말 부모 안에 무드가 없으면 그것처럼 좀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작품을 보면서 정말 좋다, 편안하다, 정감이 간다. 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또 다른 정신세계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감성, 네. 그래서 감성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성이 척박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면은 인간성이라는 것은 왜 척박해지겠어요? 내 말은 감성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감성을 느끼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풍부해지죠. 감성에 있어서. 네. 근데 좋다 안 좋다
어떤 사랑의 감정도 느끼게 되고 정도 느끼게 되고 좀 따스함도 느끼게 돼요 사람이. 예. 그렇지만은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보면 아마 직업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직업에 따라서 정말 메마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풍부한 사람, 특히 예술가 쪽은 좀 풍부하긴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뭐 말할 때도 그렇고 예. 또 행동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분 옷 입을 때도 좀 틀리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 못한 부분도 있죠. 아, 정상인하고 좀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어떤 행동? 말? 예, 그런 것을 볼 때면 저 사람 왜 그럴까? 근데 대부분들 보면은 예술가니까 저런갑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물론 이제 그 감성적인 것은 전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다지만, 그래도 예술가로서도 사회이고, 어떤 삶의 어떤 사회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켜줘야 되지 않나. 내가 예술가니까 이래도 돼.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 미술 작품을 보면서 보면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몇 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정서적인 안정이라는 건 어때요? 안락함, 편안함이죠. 격동적이고 좀 갈등하고 그러면 어때요? 생활이 힘들잖아요. 어떤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도 뭐 좀 상대편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이 각박하고 힘들 때 그러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술이 좀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한 상상력. 뭐 여러분들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걸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미술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 그 어릴 때도 해보셨겠지만 상상화를 그려봐라. 네. 그래서 뭐 정말 현실에는 있지도 않는 어떤 우주 도시를 그린다든지 또 다른 어떤 상상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린다든지 꿈을 그린다든지 금방 어때요? 상상력이 풍부해지겠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작품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술입니다. 자, 그 다음 소통.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문명이 발달함으로 해서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팽배했는데 그것은 어때요? 어떤 소통의 부재를 불러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으로 되는 거죠,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서 옆 사람과 대화보다는 핸드폰과 자기와 대화,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술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작품과 대화를 하고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좋다.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건 어때요? 그럼 자기 감성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품과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을 발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미술이라는 게. 네. 그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도 보면 소통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삶에 있어서 인간이 제일 중요한 소통이라고 그다음에 창의적 역량과 개성을 발휘. 창의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술도 보면 어때요? 저희들도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 보면은 백지 상태잖아요. 하얀 캔버스 한지 위에다 작품을 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누가 했던 것보다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상상력이랄지 어떤 관찰력이랄지 표현력이랄지 그걸 통해서 창의력을 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들한테 교육을 함으로 해서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미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미술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창출. 미술이라는 게 뒤에 부분에 이제 제가 자료로 그림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보면 요즘 막 카페나 호텔이나 그런 데 보면은 정말 좋은 작품들을 놔두면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도 가지만 호텔에 묵기 위해서도 가지만 이왕이면 정말 좋은 작품들을 보고 거기서 느끼고 감흥하고 여러분들 좋은 카페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분위기가 좋아서 가죠. 그러면 똑같은 커피인데도 커피 맛이 좀 틀리게 느껴지잖아요. 조금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게 어떤 정신적인 것이거든요. 감흥을 받는 거잖아요. 주위 환경에 대해서. 거기에서 좋은 그림이 작품이 걸려있거나 그러면 더욱더 그 배가 되겠죠. 그만큼 미술의 어떤 역할, 경제적인 창출하는 데서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술은 오랜 시간 동안 시대성을 내재하면서 인류 문화사회와 함께 존재했고 발전하였다. 그동안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표현의 방식의 변화에 불과했고 미술은 근본적인 기능은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술은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구석기 시대 때부터 동구별가 때부터 표현되어 왔고 그래서 왔었죠. 그 역사와 함께 쭉 시대의 변화와 함께 또 새로운 양상이 나오고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현 시대까지 온 미술입니다. 물론 이제 음악이나 다른 분야로 그러겠지만 미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제가 경제활동의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캡처했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데미안 허스트 골든 레전드인데요. 여러분들 파라다이스 시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곳은 현재 정말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으는 곳이 어떤 미술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꼭 호텔에서 숙박하기에 가는 게 아니라 저 작품들을 갖다가 감상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저기 호텔을 가서 작품만 보고 오겠어요?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밥도 사 먹기도 하고 또 커피숍에서 커피도 사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즐기기도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제적인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파라다이스 시티는 그만큼의 어떤 호텔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많이 지금 드라마에도 나오기도 하고 참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 금세기에 정말 유명한 작가인데 저런 작품을 갖다 소장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대단한 거죠. 제가 데미안 허스트 작품은 제가 뉴욕에 갔을 때도 센트럴 파크 시티 앞에 호텔이 있는데 그 중앙에서도 금세기로 저는 골든 레전드 작품을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파라다이스 시티에 저런 작품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거기서 이제 묵으라는 게 아니라 밤새러 한번 가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이 작품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일본의 끄사마 야요이 작품입니다. 용왕 호박인데요. 지금 1929년생이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주 대단하죠. 끄사마 야요이 호박 작품은 아주 유명한데요. 저기 정진은 저런 어떤 작품으로서도 유명합니다. 이것도 지금 프랑스 시티 호텔이 있고요. 거대한 이게 한 50 정도 높이가 아주 거대하죠. 제가 이제 이 작품은 여기에서도 봤지만은 일본에 나오시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나오시마 미술관도 있고
쿠사마 야마우리 작품 배에서 내리는 쿠사마 야마우리 작품이 딱 있어요. 호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오시마 섬을 갖다가 어떤 정말 미술관을 좀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래서 지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창출을 좀 하고 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파라시티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그런 면에서 어떤 미술품의 중요성, 그런 기능, 어떤 경제 창출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십시오. 파라시티는 로버트 인디애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 같은데 러브라는 것은 판나로도 있고 아마 이게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뉴욕에서도 봤는데 이 작품은 파라시티에 있습니다. 정말 찍어내듯이 파 같은데요.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 청계천에 가보셨죠? 여기 지금 어때요? 고동물이죠. 청계천의 상징 조형물인데 클래스 월덴버그의 작품입니다. 스프링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계천 그 시청 앞에 쪽에서 머리 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계천에서 상징 조형물로 좀 알고 있어요. 이 제작은 제가 알기로 좀 국내에 들어와서 제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직접 만들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본 적 있으시죠? 지금 생명 사옥 앞에 있는 건데 조나단 브로스키의 왕치라는 사람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작품이. 자, 미술의 기능. 자, 인간은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아름다움을 본능적으로 감동한다. 인간의 감성 속에서 표현된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인간의 정신과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자고 남자고 다 떠나서 인간이라면 어때요? 아름다움을 동경하죠. 물론 외모도 있겠지만 삶에 있어서 보면 아름다운 집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옷도 있고 또 아름다워지려고 좀 수술도 하고 좀 더 젊어지려고 하고 또 아름다운 차를 갖고 싶고 아름다움을 동경하죠. 그래서 작품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다움을 들어있는 작품들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이면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움을 동경하죠. 본능적으로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시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 보면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솔직히 제 작가적인 입장에서 저도 이제 꽃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제 작품 보고 좋다고 감탄하면은 저 힘들게 작품 준비해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서 오는 쾌감이 솔직히 느껴요. 이렇게 관람자들이 작품을 보고 감동했을 때 작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중독된 것처럼 또 힘든 작업을 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관람자하고 작가하고 작품을 통해서 교감하는 것이겠죠. 전사적으로 같이 느끼는 것이죠. 자, 아름다움을 추구 미술품은 그 자체로 감각적이고 지적인 만족과 함께 미적 쾌감을 준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건축물이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 우리 서구라는 현실적인 가치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이 없다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과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적 쾌감이며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 문화유산 미술가들이 남긴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도 미적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뭐 미술품이라는 것은 뭐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뭐 작품을 보면서 어때요? 쾌감을 느끼죠? 네. 아 너무 좋다, 즐겁다, 아 여기 오기 잘했다, 행복하다. 꼭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색채에서 느끼고 어떤 형태에서 느끼고 거기서 오는 어떤 풍부한 감성을 느끼고 예. 거기서 보면 그래서 정말 미적 쾌감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고대 그리스 건축물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건 뭐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도 아시죠? 네. 그리스에 보면은 그 좀 우람하고 웅장하고 어떻게 인간을 정말 능력으로 저런 좀 대리석으로 만드는 이런 신전을 지었을까? 그래서 감동하게 되죠,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정말 기계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걸 보면서 감동하게 되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그 작품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손으로 똑같은 손인데 저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건축물 보듯이. 자,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창조죠. 미켈란젤로의 천정화를 그리면서 그래서 목이 좀 약간 비틀어졌다는 걸 하고 나서 그만큼 힘든 고된 노동이고 작업이지만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보면서 탐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느끼겠어요? 신자들은 신앙심이 더 고취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화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세계에 가서 미술관에 갔을 때 작품들을 보면서 좀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내 자신 너무 좀 작품을 쉽게 그리지 않나. 정말 작품 한 점 한 점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어렵게 하고 정말 그게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라는 데서 작가 입장으로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작품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미소로 유명하죠. 미소로.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사람은 가고 또 이름은 남고 예술은 영원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같지만 모나리자 작품은 누구들 다 알고 그걸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이 한 점이 주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작품. 이제 국내에는 석굴암에 통기신을 하시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석굴암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니까 어떤 저는 건축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해가 들어와서 이마에 있는 거기서 빛이 발현되고 그래서 우아한 맛이 있고 조각이 있어서는 아주 불상에서는 대단한 극치를 품고 있죠. 자, 미술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등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다.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그린 동굴벽화에서부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조각, 시대의 영웅을 참여하는 그림, 한 시대의 풍속이나 풍물을 그린 그림 등 오늘날까지 인간이 남겨놓은 많은 조형물들을 살펴보면 역사를 가르쳐주는 기록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뭐 여러분들 이것은 뭐 다 아시는 거죠? 네. 먼저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동굴벽화, 알파카
사람이나 동물일 거인데요. 이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뭐 순례적인 것이 있겠죠. 기원하는 그때는 이제 또 동물을 사냥하고 동물을 사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주의 한 부분으로서 먹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동물 사냥을 기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벽화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동물이 많이 잡히고 그래서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면 하는 어떤 기원의 무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신화인데 보면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어떤 그 전쟁에 그걸 갖다가 회화로 표현한 것이죠. 자크 루이 다비드의 사비니의 민주 중재입니다. 우리 전쟁의 영웅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을 통해서 제일 남긴 말이 뭐예요? 나폴레옹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나폴레옹을 떠오르는 거. 우리가 딱 그 말이 있잖아요. 불가능을 못하는 거. 네. 저 어릴 때 보면 책방송이 많이 나왔었죠. 네, 나폴레옹을 통해서 지금 아키스산을 잡는데 아키스 전쟁에 이기고 이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전쟁 영웅을 갖다가 이렇게 회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 기능을 이해할 때. 자, 풍속화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요즘 저 사진 찍을 수도 없고 남기는 게 뭐예요? 그림으로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대상을 조선시대에 지금 대장관의 어떤 모습, 기능도 다문 기능도 풍속화인데 어떤 이런 기능을 갖다 우리가 회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 시대상. 네, 그림이라는 게 미술이라는 게 어떤 이 시대상을 갖다 보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 풍속화가 또 누가 있을까요? 회원 신윤복. 네, 여러분들 뭐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바람의 회원이라고. 네, 그 신윤복이 여자가 아닐까. 근데 필선 같은 경우는 정말 김홍도 같은 경우는 좀 남성적이라는 신윤복은 다분히 좀 여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물질적 가치 및 소비 경제의 한 영역. 미술이 대중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상업적 가치를 지니게 되자 시장을 형성하면서 예술 분야를 넘어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술 시장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작가, 화랑, 소장자가 있는데 이를 시장 경제에 비춰본다면 공급자, 중개자, 수요자를 3요소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미술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미술품을 단순한 거래 대상의 선을 넘어 문화적 대상으로 여길 때 미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행위가 바람직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것도 이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판매를 하면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서 작가가 있으면 전시를 할 수 있는 화랑이 있고 그리고 소장자가 있다. 여러분 뭐 컬렉터라고 그러죠. 예. 그래야지만 또 시장이 형성되고 또 작가들은 그 작품을 팔고로 해서 다시 재료를 구하고 또 작품을 또 제작하고 또 전시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 가치 및 소비 경제의 한 영역을 미술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술에서도. 네. 여러분들 뭐 전시장에 많이 가보셨죠? 전시장에 가보시면 어때요? 좀 팔린 작품도 빨간 딱지 같은 게 붙어져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사회생활 잘했던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작품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미술도 그래서 시장 어떤 경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 더 들어야겠는데 지금 이건 전시장이죠. 작품 전시장. 여러분들 그 갤러리란 말 많이 듣죠. 요즘에는 전시장이라는 말보다. 갤러리가 무슨 뜻이에요? 아시는 분 있어요? 갤러리?
TV에서 골프 중계할 때 보면 그 선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갤러리들 있잖아요.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보는 그 갤러리라고 해요. 어떤 전시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 그 갤러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품 볼 수 있는 곳 갤러리, 그래서 갤러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갤러리에 들어가는 것, 전시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문턱을 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가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작품 볼 수 있고 좀 편안한 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물론 그 어린 학생들은 어떤 수업 사원이랄지 그래서 단체적으로 갤러리에 가서 작품들 보고 작가한테 사인을 받아오랄지 같이 사진을 찍어오랄지 감상문을 제출을 할지 그런 교육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우리의 문화적인 문턱을 좀 낮추고 좀 더 어릴 때부터 어떤 접하는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좀 부여하자는 그런 교육 정책 같아요. 그게 아마 참 무척 중요한 것 같고, 예, 자, 앞으로도 그런 교육이 계속 실현되어 가고, 좀 편안하게 정말 전시장 가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고, 이제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편안하게 가셔서 작품도 보고, 또 작품에 대해서 좀 의문점 있으면 작가들한테 좀 물어보고, 작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되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좀 어려워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장면은 어디인 것 같아요? 뭐 그림 그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아트페어 미술 시장이에요. 네. 요즘 이제 기능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후반까지는 그 화랑미술제라고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는데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지금 코엑스, 네. 네. 그리고 부산의 백스콜, 네. 또 지역마다 큰 전시장 같은 데서 저는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다고 볼 수 있죠. 일반인들한테. 어떤 이제 작가들은 일부 작가들은 뭐 저런 데다 작품을 내 가지고 또 진짜 내 작품을 이렇게 좀 싸게 취급당하냐 그런 어떤 시장 골목에다 무슨 내 작품을 걸어놓고 우아래로 걸어놓고 그러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작가들의 작품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좀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업적인 면에서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마케팅 쪽에서도 그렇고 시대가 지금 변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이것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이 그만큼 변해가고 이제 세계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떤 이런 정보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박혀 있었다면 요즘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아트페어에는 어떤 작품이 걸려 있고 어떤 작품이 뜨고 있고 어떤 작가가 뜨고 있고 요즘 추세가 어떤 거고 그것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미술 시장도 보면은 하나의 세계에서 글로벌한 걸 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전라북도에는 좀 이런 아트페어, 큰 아트페어가 지금 좀 새만금에서 제가 한 본 것 같고 전국에서 나오 아트 페스티벌 그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열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좀 아트페어가 하는 것 같고 또 연말에 아마 코엑스에서 서울 아트페어 연말에 할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감상자들한테는 무척 좀 편리하죠. 솔직히 한 곳에 들어가서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전시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작품을 봐야 되는데 정말 서울 아트페어라든지 어떤 키아포 국제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세계의 어떤 작품들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작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전주라는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 좀 찾아가거나 부산에 가셔서 좀 많이 접하시고 좋은 작품도 직접 보시고 또 경제적인 허락한다면 자기 경제선에서 작품도 구입하시고
미술시장이 한번 축을 담당하셨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미술시장이 좀 경제적으로 담당합니다. 자, 미술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 여러분들 아까 작품을 갖다 좀 집에 정착 하면 정서적 발전되고 집안 분위기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죠? 인간의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하며 쓸모있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미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 밖에 주거 공간이나 주변 환경을 목적과 조율을 살려 그림이나 조서 작품으로 꾸미는 일도 미술의 큰 기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미술의 기능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카페나 호텔이나 그런데 정말 좋은 작품이 걸려 있으면 그만큼 분위기도 업되고 또 거기서 차도 마시고 싶고 또 호텔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집안에 좋은 그림이 있으면서 집안 분위기는 정말 너무도 많이 바뀌죠. 네. 그래서 무슨 이제 요즘에 그 아파트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파트에 그림 걸 수 있는 공간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그래요. 현재 보면 인테리어가. 예. 그래서 저 벽에다가 벽지 고급 벽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좀 좋은 나무를 대리석을 한다든지 작품을 걸 공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속에서도 좋은 작품 한 점은 그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그만큼 많이 바꾸기 때문에 어떤 장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 그 건축 큰 건물들 보면 조형물들이 다 있죠.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떤 건축물을 좀 더 공간적으로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능도 있는데 좀 폐해라면 오히려 그게 좀 안 좋게 보일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작품을 정말 조형물로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드린 주거 공간. 그래서 많은 작품을 걸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 한 점이라도 제대로 정말 좋은 위치에 걸어놓아서 집안은 그만큼 좋은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 보면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작품들을 많이 걸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전시장을 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하고 좀 문화가 달라진 게 있다면 카페에서도 전시 기능을 좀 담당하는 어떤 그런 기능 아마 지방에도 좀 그게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서울에 보면 이제 삼성동이나 그런 데서 좀 종종 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좀 복합적으로 또 그리고 전시장이 보면은 어떤 작품만 전시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 첫 번째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복합 공간 차도 마실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기능 공간에서 같이 전시 공간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복합 공간이 요즘에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적 기능입니다. 자, 미술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회적 감각적 기능을 해왔는데 이는 미술의 직관에 의해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고 제시하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에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며 시각적 사고와 창의성이 필요한 문화 시대이다. 삶의 질을 요구하는 문화 시대의 미술 교육은 생활 속에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창조적 표현과 함께 대중들이 쉽게 미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가 가진 교육적 역량을 모아서 미술 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까 이제 학교에서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하죠. 문화센터랄지 평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좀 무료로도 많이 이제 전환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사회에서도 이제 미술 교육을 좀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제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한테 보면 어때요?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좀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런 미술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물론 기능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생활의 즐거움이 되고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미술을 이렇게 직접 하시는 작가분들도 계시지만 취미로 정말 나는 저거 못해 어려워 다들 그러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씩 아마 재미로 즐겁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술 교육은 그만큼 중요해요. 아까 아동 교육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서 발달에는 좀 창의적이고 어떤 상상력을 갖다 키워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아동 교육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교육적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진은 좀 미술관 학원에서 지금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기 지금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같아요. 아주 작품도 크고 요즘 스케치북에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작가가 하는 그런 느낌이죠. 전문적인 미술을 사사라고 해서. 마지막입니다. 예술의 진정성 추구. 자,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술의 가치만이 인간의 정서적 삶을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선함, 사람들한테 어떤 편안함, 즐거움, 풍요로움. 네. 톨스토이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자, 미술은 현대사회에서 정서적으로 황폐해지고 궁핍해진 인간의 삶을 치유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치유, 정서적인 치유, 정말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그럴 때 미술 작품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치유하고 안정을 찾고 정서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질적 풍요로움에 길들여진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21세기 사회에서 미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술의 역할만큼 중요해져야 하는 것은 예술의 진정성 추구다. 자, 그만큼 이제 미술이라든지 예술이 중요하고 있는데 어떤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진정한 예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관람자들도 작품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예술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정서적 안정까지 행복을 갖다가 좀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작가들 역시도 어떤 진정한 예술 작품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진정한 예술의 가치관이 인간의 정서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당장 사람의 눈을 사로잡지 말고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할 때 미술은 현대사에서 제 역할을 곱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건 작가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굴 현혹하다, 사로잡다 그것보다는 정말 오래오래 봐도 저 그림에서는 좀 뭔가 느껴지고 이야기가 있고 저 더 좋아지고 무슨 처음에 봤어요. 정말 쌈바보고 좋네. 저거 막 눈을 사로잡죠. 처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옷을 사입어도 처음에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걸 사지만 나중에는 좀 편안하고 입어도 질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되죠. 그 작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작품 잘 컬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좋은 작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박수근 화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 사진이 없지만 정말 약간 거치는 느낌, 색채에서도 크게 화려하지 않지만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작품 있잖아요. 좀 편안하고 아마 그런 작품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많이 들었고 알고 계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미술의 기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차지하고 지금 각박해지는 현대 문화에 있어서 예술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그것은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산업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에 반해서 어떤 예술 쪽에 많은 좀 접할 수 있으면 접하고 우리가 또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정서적으로 안정도 취하고 또 어떤 나중에 궁극적으로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